바람이 찹니다. 1801년 겨울, 전라남도 강진의 한 낡은 주막 뒷방에 중년의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창호지 문 하나로 겨우 바람을 막은 좁은 흙방입니다. 밤이 되면 찬 기운이 뼈 속까지 스며들고, 낮이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사납습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정조 대왕과 함께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최고의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정조 대왕이 갑자기 승하하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했고 형제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머나먼 유배지 강진에 죄인의 몸으로 홀로 던져졌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패, 결에 족자를 써서 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 길이 아예 막혀버린 망한 집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다산의 집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패족이라 불렀습니다. 다산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다가도 울분이 터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 걱정이었습니다. 아비는 유배지가 아니면 감옥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으니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야 할 아들들이 자포자기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영영 끝이다. 패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 기 한 번 못 펴고 살 내 자식들을 누가 거두겠는가. 나마저 정신을 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세상의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붓을 들었습니다. 널리는 손으로 먹을 갈았습니다. 사마천이 치욕스러운 형벌을 견디며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책을 써 내려갔듯 다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동화줄이자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비장한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200년의 시간을 넘어 이 위대한 아버지가 당신의 어깨를 다독이며 삶의 지혜를 들려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다산의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치고 밤이면 쥐들이 천장을 달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임금님을 모시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에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시를 읊으며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술이 깨면 밀려오는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당당하던 학자 정약용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비관하는 초라한 주정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산은 문득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핑계로 나조차 나를 버리고 있구나. 남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학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망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 길로 술잔을 엎어버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신독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깁니다. 신독,
이 말은 다산 철학의 핵심이자 그가 유배 생활을 버텨낸 비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더욱 조심하고 삼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볼 때는 점잖은 척, 착한 척을 잘합니다. 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있을 때는 행동거지를 조심합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혼자 남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드러눕는 순간 몸가짐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함께 풀어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하는 생각에 나태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좁고 어두운 토굴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마치 눈앞에 엄한 스승님이 계신 것처럼 혹은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그 틀어진 머리를 빗어 넘겨 상투를 들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꼿꼿하게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집 나간 개나 닭은 찾을 줄 알면서 정작 집 나간 마음은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모두 떠난 뒤 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감시할 상사도 없으니 늦잠을 자도 그만이고 하루 종일 씻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직함도 사라진 뒤 오직 나라는 인간 하나만 남았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다산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방대한 양의 책을 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신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닦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유배지야말로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며 마음을 바꿔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은 다산의 눈에 비로소 멀리 두고 온 자식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양에서 날아온 아들들의 편지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편지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패족의 자식이라 과거 시험도 볼 수 없는데 공부해서 무엇합니까? 사람들은 저희를 손가락질하고 친척들도 저희를 피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패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 길이 막혀버린 집안을 뜻합니다. 당시 양반과 자제들에게 과거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취업길이 원천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날개가 꺾인 아들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은 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 자신이었으니 다산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보통의 아버지라면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하며 같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은 눈물을 삼키고 회초리를 듭니다. 아주 무섭고 엄한 목소리로 답장을 씁니다. 너희가 지금 패족이라고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 패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목숨을 걸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다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잘 나가는 명문가 자제들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가문을 이을 방법이 있습니다. 낭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벼슬길이 막힌 패족이 유일하게 사람 구실을 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학문과 교양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면 패족인 너희는 그저 천한 짐승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벼슬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해라. 지금이야말로 벼슬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성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다사는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2가지 실천 덕목을 아들들에게 선물합니다. 돈도 땅도 줄 수 없었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인생의 진리, 바로 근면함과 검소함입니다. 다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논밭은 없다. 하지만 2글자 부적을 주마. 이것만 있으면 너희는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집안을 세울 수 있다. 부지런할 근, 검소할 검. 이 2글자다.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집안을 쓸고 닦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잠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를 채우는 태도입니다. 검소함이란 옷은 몸을 가리는 것으로 족하고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를 버리면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사는 단순히 정신력만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공부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그는 눈으로만 쓱 훑어보는 독서는 가짜 독서라고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글자만 읽는 것은 하루에 1000번을 읽어도 남는 것이 없다. 붓을 들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초서라는 독서법입니다. 책을 읽다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붓을 들어 옮겨 적고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의심이 가면 다른 책을 찾아보며 파고드는 치열한 공부법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손으로 쓰고 머리로 씨름한 내용은 뼈에 사무쳐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18년 동안 편지를 통해 아들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라. 어떤 순서로 읽어라. 읽고 나서 어떻게 요약해라. 이 꼼꼼하고 지독한 편지들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자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아버지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편지를 보내 투정을 부립니다. 아버지, 먹고 살려니 밭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몸이 너무 고되어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 호통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사대부가 농사 짓는 법을 모르면 되겠느냐. 벼슬 없는 선비에게 농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맑은 날에는 밭을 갈고 비 오는 날에는 책을 읽어라. 낮에는 몸을 쓰고 밤에는 머리를 써라. 그것이 진짜 선비의 삶이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라면 무릎을 칠 만한 명언입니다. 다사는 노동과 독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정직한 노동과 마음을 닦는 독서가 함께 갈 때 삶은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책상머리에만 앉아 공자 맹자를 읊는 것은 헛똑똑이들의 노름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혹독하지만 애정 어린 가르침 덕분에 술독에 빠져 있던 2 아들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급제라는 세속적인 목표가 사라지자 오히려 진짜 학문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를 교과서 삼아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글을 읽었습니다. 훗날 다산의 아들들은 비록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산이 유배지에서 쓴 500여 권의 책을 정리하고 세상에 알리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다산 정약용의 위대한 저작들은 사실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먹고 자란 2 아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토록 엄격하고 빈틈없는 스승이었던 다산이지만
드도 밤이 깊어 촛불이 타들어가면 강한 아버지의 가면을 벗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그 그리움의 끝에는 언제나 한 사람, 바로 그의 둘째 형님 정약전이 있었습니다. 다산과 형님은 유배지로 떠나던 날, 나주 율정점이라는 작은 주막에서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형님은 흑산도로, 동생인 다산은 강진으로 살아서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생이별을 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형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산은 영락없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형님, 밥은 드셨습니까? 저는 형님이 너무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형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형님, 제발 술 좀 줄이십시오.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는 것도 다 세상의 광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술을 경계하고 자식들에게도 금주를 명했던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술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혹여 말실수라도 하여 남에게 책 잡히는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영영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애틋했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다산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마당에 세상 모든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망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유배 생활 초반, 다산은 고을 아전들의 텃세와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죄인이 묵는다고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묵묵히 베푸는 길을 택했습니다. 찾아오는 시골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재물을 비밀스럽게 숨겨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남에게 베풀어 버리는 것이다. 내 곳간에 꽁꽁 숨겨두면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불이 나서 타버릴 수도 있지만 남에게 베풀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산이 강진에서 베푼 정성 덕분에 처음에는 그를 죄인이라 피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를 다산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의 삭막한 방은 어느새 배움을 청하는 제자들로 가득 찼고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말, 다산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산은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바로 차를 마시는 것과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다산은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씻어내는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은 사람을 떠들썩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지만 차는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깨운다. 근심이 있을 때 혹은 책을 읽다 졸음이 올 때 마시는 차 한 잔. 그것이 다산이 유배지의 감옥 같은 방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구멍이었습니다. 차와 더불어 다산이 몰두했던 것은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도두어 상추와 아욱, 파를 심었습니다. 채소밭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며 생명의 이치를 배우고 잡초를 뽑으며 내 마음에 삿된 욕심을 뽑아내는 것이다. 은퇴 후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하신가요? 다산은 좁은 유배지 마당에서도 꽃을 피우고 채소를 길렀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늙어가는 우리 몸의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정직한 노동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꼿꼿한 품위를 지키는 법 또한 다산이 아들들에게 강조한 덕목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품위를 잃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다. 당장 배가 고프다고 허겁지겁 먹거나 돈 몇 푼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면 남들이 깔보게 된다.
특히 다산은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동정받는 표정을 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비록 거친 밥을 먹고 낡은 옷을 입어도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산은 늙어감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갑을 유배지에서 맞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맞이하는 환갑, 처량할 법도 하지만 다산은 그날 스스로를 위한 시를 짓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이미 늙어 흐릿하지만 마음으로 보고 이치를 깨닫는 것은 더욱 또렷해졌구나.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숙함이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삶의 태도는 풍요롭지만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 그리고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진짜 어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산의 마지막 이야기와 자식들의 결말을 듣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렇게 1년, 2년, 강진의 모진 바람을 맞으며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배 올 때 검은 머리였던 다산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18년 가을, 유배가 풀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늙은 다산의 진보다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금은보화는커녕 흙 묻은 옷까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레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유배 기간 내내 쓰고 엮은 500여 권의 책이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 후기 최고의 역작들은 가장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유배지 강진에서 탄생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다산은 벼슬길에 다시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향집 여유당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아주 특별한 글 하나를 남깁니다. 바로 자신의 무덤 속에 들어갈 묘지명을 스스로 쓴 것입니다. 나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 재주를 믿고 경거망동하다가 죄를 얻었다. 임금의 총애만 믿고 너무 나대다가 적을 만들었고 결국 유배를 떠나 18년이나 고생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요. 오직 나의 허물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나는 참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 는 고백이라니요. 다산은 남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대신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담담한 고백이 있었기에 다산의 마지막은 쓸쓸하지 않고 숭고할 수 있었습니다. 1836년 다산과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풍산홍 씨와의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원일 아침, 다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5세. 파란만장했던 거인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편지를 보냈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했던 패족의 자식들은 과연 집안을 다시 일으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높은 벼슬아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모셨고 아버지가 남긴 500여 권의 책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엮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아들들이 아버지의 편지를 무시하고 술주정뱅이로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목민심서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다산의 집안은 권력을 쥔 세도가는 되지 못했지만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는 명예로운 가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패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의 정신을 지킨 위대한 학자 가문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간절한 편지들이
결국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숲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슬퍼하지 마라. 겨울이 춥다고 불평하지 마라. 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가운 겨울을 견뎌야 한다. 내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다산 정약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마음을 닦으며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어쩌면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는 시공간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기죽지 마라. 너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너만의 향기를 품어라. 내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내 자식들도 너를 보고 배운다. 다산의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신독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백에서 18년의 고독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꾼 아버지 다산 정약용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